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장 스승을 말하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한기홍. 조제프 시게티의 압도적 세계를 보고 울은 터뜨려. 1969년 스위스에서 당대 명 바이올리니스트 조제프 시게티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정경화. 정경화는 무대에서 선보였던 차이콥스키 그리고 협연 경험이 없었던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데카의 스튜디오에서 다시 연주하게 됐다. 이 녹음은 이듬해 음반으로 세상에 나왔다. 앙드레 플레비는 역시 거장이었다. 아직 어린 정경화를 충분히 배려하면서도 박력 넘치는 사운드를 끌어냈다. 정경화도 거장의 경륜에 결코 밀리지 않았다. 플레빈과의 기싸움에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했다. 이미 음반이 나온 후 유럽과 미국 매스컴은 그녀를 동양의 마녀로 부르기 시작했다. 레코딩을 제안받고 급히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차이콥스키 협주곡은 이미 수락했고 나머지 한 곡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습니다. 빅토르 랄로의 곡으로 할까 하다가 시벨리우스 D 단조 협주곡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당시 시벨리우스에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시벨리우스 협주곡을 오케스트라와 맞춰 연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줄리아드에서는 피아노 반주로 연습해 본 것 외에는요. 중간에 알래스카에 기착해서 공항 측에 사정했어요. 다음 비행기를 탈 때까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내달라고요. 바이올린 통에 가지고 다녔던 백악관 연주 사진을 보여줬죠. 닉슨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본 공항 관계자가 연습할 방안을 내줬습니다. 그때 시각이 새벽 4시였습니다. 런던에서 만난 앙드레 플레빈이 경악했어요. 시벨리우스 협연 경험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죠. 좀처럼 당황하는 법이 없었던 그가 얼마나 놀라든지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정경화가 연주한 차이콥스키 D장조 1981년에 다시 나왔다. 이 음반 역시 데카에서 나왔다. 이 음반은 전문가들이 정경화의 레코드 중 첫 손가락에 꼽히는 수작이다. 샤를로 티트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와의 협연 맨델스존 2단조 협주곡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녀의 나이 33세의 절정에 이른 기량을 뿜어낸다. 이반 칼라미언, 앙드레 플레빈과 함께 정경화의 음악 영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연주가가 1973년 타계한 바이올린 주자 조세피 시게티다. 야사 하이피치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와 함께 20세기 바이올린의 전설로 불리는 명인이다. 1967년 리벤트리 콩쿨 때 그는 심사위원석에 앉아 동양에서 온 소녀의 놀라운 음색을 들었다. 그에게 연락이 왔다. 스위스에서 와서 자신에게 배우라고. 1969년 스위스 여름 캠프에서 약 2달간 배웠습니다. 그에게 배우면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바이올린의 세계가 있다니 그 멀고 먼 여정에 압도되어 울었고 그의 예술적 폭과 깊이에 감동해서 울었던 겁니다. 줄리아드에서 거장의 예술을 흡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게티 선생을 접하고 나니 그의 음악은 히말라야 산맥처럼 높고 광대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는 인접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학, 미술, 철학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세계의 한시를 읽어주며 동양 철학과 문학의 위대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게티를 알고 난 후 문화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각지 연주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 도시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꼭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는 연주를 색채와 입맛으로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 디뷔시의 소나타 화음을 혀 밑에 넣은 레몬즙처럼 신맛이라고 했지요. 돌체,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음악 용어는 달콤한 맛으로 묘사했습니다. 시게티는 독특한 계보의 연주자였다. 그에게 바이올린적인 매력, 감미로운 서정성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날카로운 음색으로 액센트를 강하게 붙이면서 음악의 골격을 명확하고 웅장하게 그려나갈 뿐이었다. 이 대목에서 작품과 스트레이트하게 맞붙은 정경화의 패기가 오버랩된다. 스승의 영향이었을까? 시게티는 청중과 영합도 거부했다. 음질을 개선한 복각판을 자세히 들어봐도 보잉도 거칠고 있다금 벅벅 긁는 소리까지 들린다. 끝까지 전공법으로 음악의 핵심에 다가드는 일사불란한 연주 태도다.
그의 관심은 아름다운 따위의 거칠애가 아니라 작품의 의미를 철저히 규명하고 어떻게 그것을 재현하느냐에 있었다. 솔티가 먼저 요청해 오면 협연하겠다. 시게티와 정경화를 논할 때 콩쿠르에 얽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콩쿠르는 정경화의 첫 번째 성공의 발판이었지만 그런 연주가의 자유를 일정하게 억압하는 콩쿠르 속성을 싫어했다. 조세프 시게티는 그러나 정경화가 자신의 제자 자격으로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 나가주기를 기대했다. 그것은 정경화에 대한 애정이기도 했겠지만 정경화 같은 제자를 자신의 커리어 속에 편입시키려는 욕망의 표현이기도 했다. 저명한 피아니스트 니키타 마갈로프와 그의 사이였습니다. 언젠가 집으로 부르더니 마갈로프 피아노 연주로 막스 블로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연주해 보라는 거예요. 연주가 끝난 후 사위의 곁에 대단하지 하면서 제게 하는 말씀이 가장 권위 있는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나가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다시 1등할 수 있을까요? 물으니 그는 1등은 당연히 안 되고 2등을 할 텐데 2등은 서방세계 1등을 의미한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엔 비러시아인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민이 돼 부모님께 장장 10장에 달하는 편지를 써 답장을 기다렸어요. 다행히 나갈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아 저는 콩쿠르의 굴레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레벤트리 콩쿠르에 나갔던 것도 저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콩쿠르의 수렁에 빠질 때 음악가는 직면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경화는 마음속 깊이 사숙했던 비장의 서성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처음 밝혔다. 폴 마가노비치키다. 그는 누구인가 4세부터 바이올린을 만진 그는 이반 갈라미안의 첫 번째 수제자였다. 정경화는 1965년 서머스쿨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이 세상에서 그의 음색처럼 신비한 소리는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바이올린의 색채를 배웠습니다. 그가 남긴 연주는 베토벤 10개의 소나타 그리고 6개의 바흐 소나타 파르티타입니다. 그 연주를 프랑스 무대에서 들은 이가 바로 미국 가기 전 제 스승이었던 양혜엽 선생님이었어요. 이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미국 선머 캠프에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연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더군요.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음악적 스승이었습니다. 정경화는 18세였던 1970년에 앙드레 프레벤과 협연한 이후 그야말로 전설처럼 회자되는 거장들과 빈번히 조우했다. 지금도 그가 존경에 맞지 않으며 기억에 생생한 대표적인 지휘자는 루돌프 캠페다. 24세 때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같이 녹음했다. 그분은 제가 아무리 자유롭게 막 달려나가도 기가 막히게 뒤를 받쳐주던 지휘자였어요. 요새는 솔리스트를 그렇게 멋지게 받쳐주는 지휘자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무뚝뚝한 분이었는데 연주를 하다 서로 뚝뚝딱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제게 보내주던 그 따뜻한 눈웃음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같은 곡을 40살이 좀 넘었을 때 크라우스 텐슈테트하고도 협연했는데 이분은 정말 순진한 장난꾸러기 어린애 같았어요. 동독의 바이올리니스트 출신 지휘자인데 음악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은 가끔 폭발해요. 나하고 녹음을 같이 하고 있을 때 프로듀스가 잠깐 연주를 정지시키니까 사람이 확 돌변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벨리우스 협주곡을 같이 하진 못했죠. 그가 협연했던 지휘자 중엔 키릴 콘트라신, 데이비드 요훔, 게오르그 솔티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가 절비하다. 음반사 데카에서 게오르그 솔티와 협연해 보겠느냐고 제안했을 때 솔티가 먼저 요청해 오면 하겠다는 것이 당시 정경화의 오만한 답변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음반사의 주선으로 영국 런던에서 만났다. 정경화의 눈에서 그렇게 강렬한 빛이 쏟아지던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회상했다. 1970년대 유럽 곳곳에서 연주회와 레코딩 요청을 받던 정경화는 아예 런던에 집을 마련해놓고 미국 뉴욕과 런던을 오가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했다.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음악의 마케팅이라는 것이 도입되기 전이었으니 로맨틱 에이지라 할 만했다. 그는 그 시절의 대중음악을 지금도 좋아한다. 비틀즈와 롤링스톤즈, 레이 찰스와 빌리 홀리데이다.
재즈 보컬 엘라 피츠제럴드와는 어드 설리번 쇼에 같이 출연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가수 이미자의 오랜 팬이다. 이미자 씨의 노래를 매일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그 억양과 글리산도, 음과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흉내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대중음악이나 고전음악이나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범접하기 힘든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둘은 하나의 깊은 예술 세계로 통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대한 음악의 스승 바흐를 향해 떠나는 순례. 정경화는 2005년 손가락 부상 후 5년 만에 재기에 성공했다. 올해와 내년 바흐의 소나타와 파르타티타의 전곡을 녹음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정경화는 2005년 왼쪽 손가락에 마비 증상이 오면서 연주를 잠시 접었다.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부상이었다. 다시는 연주할 수 없으리라는 절망에서 빠져나오는데 꼬박 5년이 걸렸다. 그가 줄리아드 음대 교수로 부임하며 티칭으로 진로를 바꾼 이유이기도 했다. 그 후 기적적으로 완쾌돼 브람스의 협주곡 2010년, 브랑크의 소나타 2011년 등을 선보이며 어렵게 다시 무대에 섰다. 하지만 정작 그의 복귀를 완벽하게 선언했던 것은 작년 연주한 바흐의 대곡 소나타와 파르티타였다. 올해와 내년 이 대작의 레코딩 작업이 그가 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갈라미안 선생이 제게 첫 번째 주었던 과제가 파르티타 3번이었어요. 그때부터 18세까지 바흐를 공부했지만 그 깊이를 제대로 알긴 어려웠죠. 그래도 바흐는 지금까지 제 음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양식이었습니다. 날마다 바흐를 연주했으니까요. 다른 연주회가 있는 날에도 백스테이지에서 그 위대한 음악가의 곡을 한 악장 정도씩은 꼭 연주했습니다. 그는 대관령 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을 10년째 맡고 있다.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열리는 열돌잔치의 주제는 노던 라이츠 오로라의 노래다. 덴마크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의 천재음악가들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을 맡으며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고전음악의 효용이 없는 듯한 효용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느냐를 고민합니다. 인터넷이 지배하는 이 부박한 시대에 그 참기 어려운 산만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죠. 클래식 음악계의 커다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주를 통해 기여하고 후학들의 재능을 캠프 운영을 통해 북돋울 생각입니다. 예술을 보듬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삶을 보듬는 것이죠. 국가와 기업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스승에게 배운 것을 후대에 다시 돌려주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어요.